예, 인간과 본성 14조 공부합시다. 여러분 반갑고 고맙고 축복합니다. 마음교육 선도대학 광주여자대학교 인간과 본성 제 14주 수업입니다. 14주는 13주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간 본성, 전염병과 인간 본성을 공부하면서 안내를 했던 것처럼 희생적 메커니즘과 폭력의 윤리적 문제, 이런 주제로 공부를 좀 합시다. 결국 인간의 어떤 본성과 매우 밀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죠. 르네 지라르의 모방 이론과 희생양 메커니즘, 희생양의 문제. 그러니까 지난 13주차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서유럽 사회, 그리고 또 미국 이런 나라에서 동양인에 대한 혐오의 정서, 그래서 이제 애꿎게 한국 사람들이 또 폭력을 당하고 이런 걸 우리가 종종 뉴스로 접하고 있죠. 정말. 그리고 이제 2차 시에 지난주 13주 2차 시에 공부를 했듯이 이런 소위 어떤 혐오,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혐오는 상당한 어떤 문제를 가져오지요. 그래서 이제 이번 14주차는 그런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종원 선생님은 김명대학교에 계시는데, 이종원 선생님의 글을 이제 우리 수업 자료로 삼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에게 화를 끼친 당사자에게, 이게 이제 사람들은 자신에게 화를 끼친 당사자에게 복수할 수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다른 대체물을 찾아 분노와 복수심을 해결하려고 하죠. 이게 참,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유럽도 그렇고 동양인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한인 교포들을 이렇게 혐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결국 미국의 하층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에게 화를 끼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이제 또 보면 그 당사자에게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다른 대체물을 찾아. 이게 중요해.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 그렇죠.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 하여튼 뭐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무고한 희생양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어떤 불안 때문에 그러긴 할 텐데, 어쨌든 우리는 어찌됐든 그 유색인종,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의 소위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죠. 혐오에. 무고한 희생양들은 폭력 해소의 대체물로 지목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죠. 희생양들은 언제나 소수 그룹이거나 주변인들 또는 외부인들 가운데서 선택되어서 다수여 갖고 차별 그리고 배제의 대상이 되어온 게 인류 역사예요. 희생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언제나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작동하는 감춰져 있는 어떤 원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박해자들은, 즉 가해자들은 이걸 통해 자신들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은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로 황제에서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니까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입은 로마의 시민들이 광분해서 폭도로 변한 거죠. 당황한 네로는 시민들의 분노를 해소시킬 희생양을 찾았고, 결국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이 된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에 봤지만, 지난 13주차에 봤지만, 중세 유럽에서 페스트가 창궐하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또 박해가 있었어요. 이제 요 내용까지는 보진 않았죠. 유럽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만 4년 만에 4년 동안에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박해가 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14세기 중반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기욤 드 마쇼는 1349년과 1350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수천 명의 대학살을 시로 사방에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고 천둥으로 사람들은 기진맥진했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도 죽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비난은
깨끗한 강과 샘의 독을 탄 사악한 자들에게 돌려졌다. 엉뚱한 희생자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는 얘기. 그 지난 13주 2차 시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의 그 간악함,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만주사변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을 침략했을 때 또 애꿎은 그 조선인들이 바로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이런 그 희생자가 되고 말았어요. 자, 여기도 나옵니다. 홀로코스트. 뭐 늘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 나치에 의한 한 500, 한 600명 가량의 그 희생, 나치의 집단 학살,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예. 그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이후 히틀러는 상처 입은 독일의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고 게르만 민족사회주의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무고한 유대인을 희생자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희생양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해소했다. 바로 이거예요. 공동체 내부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 정화하기 위해서 소수자, 외부자, 주변인들을 무고한 희생자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14조 희생양 메커니즘의 거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성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희생양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정한 사법제도가 공동체를 지탱하고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공적인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미덕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적인 폭력 해소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들이 차별받고 배제되고 억압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집단적 히스테리와 함께 사로잡힌 다수가 소수를 향해 분노, 폭력을 분출하기도 하고 또 묻지마 형태의 폭력과 이를 모방하는 폭력도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여전히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위 묻지마 어떤 그 뭐 폭력, 묻지마 살인 이런 이제 네이밍 이름 붙이는 그런 자신과는 무관한 다른 사람들을 이제 해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결국 제일 앞에 나왔던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화를 끼친 당사자에게 복수할 수 없을 때 왜요? 힘이 세니까.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다른 대체물을 찾아 분노와 복수심을 해결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도르노가 자전거 타기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아도르노 비판 이론가 학자 아도르노가 바로 여기 나왔잖아요. 이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연구를 행하면서 바로 이런 것에서 결국 자전거 타기 반응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자전거 탈 때 앞에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근데 이제 발은 바퀴를 굴려서 앞으로 나아가죠. 자전거가.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인간에 내재된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인간의 내부에 그 딸을 틀고 있는 어떤 폭력성과 함께 그 저열한 어떤 그 야비한 어떤 속성, 이것이 사실 우리 이를테면 요즘 택배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택배가 굉장히 많죠.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일부 아파트 단지라거나 또 그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그 입주민들의 갑질,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사례를 우리가 꾸준히 이런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죠. 우리 사회가 희생양 메커니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희생양 메커니즘은 이제 르네 지나르라고 하는 학자가 주목한 개념입니다. 그가 소수자로 겪었던 차별과 배제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은데 이 지나르는 프랑스 아비뇽 출신으로 파리에서 남쪽 사람들로서 차별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덜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지역 차별 그렇게 되면 특히 일베 같은 데서는 전라도 지역을 굉장히 이렇게 차별하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오랫동안 소위 차별과 배제를 겪은 그 일베 같은 사이트에서는 전라디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 심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어떤 이쪽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댓글들 보면 그런 아주 못된 악플을 달기도 하죠. 전라도니까 그럴 줄 알았다거나 이런 것들. 예.
하여튼 이 지라르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폭력의 근원을 추적하면서 인간 문화는 모방적 갈등과 대리적인 희생적 메커니즘이라고는 두 원리가 발전돼 왔다. 이렇게 봐요. 뭐 차별적으로 확대되는 경쟁의식,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질투와 원한의 근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결국 모방 욕망이 폭력으로 분출되면서 희생양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파헤치는데, 희생양 메커니즘이란 결국 뭐냐면 폭력적 성향의 집단적 전이현상, 공동체가 갈등으로 인해서 와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힘없는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게 쏟아부어서 공동체 내부의 긴장과 불만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 이게 이제 하나의 희생양 메커니즘이다 이거예요. 소수를 향한 다수의 힘에 의한 야만적 횡포와 폭력은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하지만 집단적인 폭력과 파괴 위협은 모방 욕망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도 반복 재생되고 있다, 재생산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글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제 이 글을 검토하는 의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의 이런 현상과 르네 지나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방 이론과 희생양 메커니즘이 우리 사회의 이런 폭력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나아가서 이런 폭력적 현상은 누가 그 행위의 주체? 인간이죠. 우리는 결국 그런 행위가 인간의 본성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두루두루 검토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결국 모방 욕망,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르네 지라르는 모방 욕망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질투와 증오의 감정이 반복 재생산되는 갈등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갈등과 폭력의 문제를 풀어내는 코드가 바로 모방 욕망, 그 다음에 이로 인해 생겨나는 질투와 증오의 감정이 반복 재생산되는 그런 갈등 관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좀 더 상세히 볼까요? 이제 그 지라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 욕망의 삼각형 구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 철학적 이제 설명인데, 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이라고는 이제 책에서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그 글인데요. 그 일테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제 그 욕망의 삼각형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이거죠. A는 B를 좋아하고, 그럼 B가 A를 좋아하면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되겠죠. 아무 문제가 없겠잖아요. 근데 A는 B를 좋아하고 B는 그런데 A가 아니라 C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겠죠. 서로 이렇게 엇갈린 어떤 욕망. 그 얘기를 지금, 그래서 모든 욕망에는 이런 삼각형 구도의 세 가지 욕망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짜 욕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기 내가 어떤 대상을 욕망할 때 그 욕망의 주인은 욕망하는 주체인 나일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더라. 그럼 뭐냐? 내가 어떤 대상을 욕망할 때 그건 나의 내면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부에서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욕망을 모방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좀 더 보면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의 매개자 사이에는 은연중에 경쟁 관계가 생겨나면서 질투, 오난, 선망과 같은 미묘한 감정을 나타나. 그래서 이제 여기 볼까요?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모방 메커니즘을 형성하는데, 욕망에 대한 모방은 경쟁심을 낳고 그 경쟁심은 역으로 모방을 낳더라. 그러니까 인간 집단 가운데에는 아주 강한 경쟁적 갈등 성향이 있는데, 이 성향을 제어하지 못하면 모든 공동체의 조화, 그리고 심지어는 공동체의 생존 자체를 유발할 것이다 라고 지라르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이 지닌 모방 욕망은 인간 사회 존재까지 위협할 수 있더라.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나중에 나올 얘기겠지만 2차 마지막에 이 욕망을 어떻게 적절하게 절제를 하고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이 모방 욕망은 전염성을 갖고 있고 순식간에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모방적 갈등이 격화되어서 위기를 초래하게 되더라. 이를테면 또
포유류 동물에게도 모방적 경쟁 관계가 존재하는데, 근데 포유류들은 치명적인 상황에 접어들기 전에 경쟁적인 갈등을 중단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 메커니즘이 없다. 그러면은 볼까요? 이제 모방 욕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대가 가진 것을 가지려는 욕망이 폭력의 뿌리다. 이건 인간 문화의 실존과 함께 피할 수도 없고 양립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가진 것을 가지려는 욕망, 이것이 모방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발현하는 나의 진짜 욕망이 아니라 거짓 욕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방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모방에 대한 우리의 무지 때문에 폭력의 상승작용을 향한 큰 문이 열린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폭력은 전염성이 강한데, 한번 폭력을 맛보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폭력에 빠져들고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겠죠. 일단 폭력이 공동체 속으로 침투하면 계속해서 증식되고 강화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폭력적인 전염에 쉽게 노출되어 복수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 중에 하나겠죠. 폭력은 그래서 이제 맞대응하는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죠. 이렇게 폭력이 쉽게 확산되고 전염병처럼 번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결국 모방의 심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시사에서 이제 이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내가 이제 여러분 읽고 설명할 만하다 싶은 좀 쉬운 내용만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을 칠해 놓고 또 그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원시사회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 폭력으로 인해 공동체가 파멸하지 않도록 폭력을 통제하고 해결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방법이 뭐였냐? 첫째는 희생제의를 통해서 복수심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예방조치, 둘째는 타협이나 결투 형식의 재판과 같이 복수를 규제하는 방법, 셋째는 치유 효과가 가장 뛰어난 재판제도. 이 세 가지가 폭력으로 인한 연쇄적 복수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시사회는 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재판과 같은 사법제도가 없었죠. 그래서 복수의 악순환이 거듭됐다, 이런 얘기예요. 원시사회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원시사회에서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수단은 뭐가 있냐? 희생제의. 희생양이 여기서부터 발생한 거예요. 이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고대 종교에서 폭력을 물리치는 것은 폭력에 대한 금기와 제의들이었거든요. 금기는 폭력으로 향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했고, 희생제의 역시 폭력적인 형식을 통해 폭력의 배출구를 제공함으로써 더 무서운 폭력을 덜 무서운 폭력으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폭력의 두 가지 차원, 내재적 폭력과 초석적 폭력이 이제 구분을 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조금 보도록 합시다. 지라르가 이제 두 가지 차원의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공동체 이론들 사이에서 욕망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내재적 폭력, 다른 하나는 이 폭력을 제거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집단적 해결책으로서의 초석적 폭력. 알겠죠? 그냥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내재적 폭력과 초석적 폭력. 그런데 이 내재적 폭력을 모방적 폭력이라고 하고, 초석적 폭력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집단적 해결책으로서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 희생적 폭력이죠. 이 두 가지 폭력은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지만 서로 이제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존속하고 번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단의 폭력, 이른바 초석적 폭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희생양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이 요구된다는 거죠. 무섭죠. 초석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폭력이 공동체 위기를 초래하는 내부 발생적 폭력을 제거하는 최초의 집단적 사건, 이 사회 질서를 다져나가는 원동력으로 작동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폭력의 환상적 역할을 통해 인간들은 상호적 혹은 내적 폭력의 재난적 결과를 피해가는데, 신들에게 바치는 희생제의, 이게 알죠? 뭐 양이라든가 소에 이제 소를 이렇게 살아있는 양이나 소의 목을 베어서 이렇게 바치는 거, 희생제의, 초석적 폭력의 모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생제의는 모든 종교와 문화에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흔히 희생제의는 인간이나 동물 같은 희생물을 바쳐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신의 노예물 풀고, 그 다음에 우리 전래동화에서 뭐 공주를 바치라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심청도 같은 경우도 결국 희생제의라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예, 그러니까 신의 노예물 풀고 선의를 기대하는 제의, 이것이 이제 소위 희생제의예요. 그래서 지랄은 그런데 희생제의가 그 사회 내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폭력을 정말로 행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시사회에서부터 시작된 희생제의는 이제 이 폭력 모방을 예방하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장치로 기능했다,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원초적인 폭력을 숨기고 그걸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다시 말해서 희생제의의 효과가 바로 이거였다는 얘기예요. 피해 희생은 원시사회부터 있었죠. 희생의 논리는 이런 모방 행동에 내재한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 폭력의 메커니즘은 공동체가 거기 한번 빠져들면 결국 이제 이 보복의 악순환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복수와 보복의 악순환으로 치닫게 되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욕망, 무차별화와 대립의 절정에서 내부의 폭력으로 공동체가 파멸의 위험에 내몰리게 될 때 공동체를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은 뭡니까? 공동체 전체 폭력을 하나의 희생양에게 돌리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보면은 모방적 경쟁 관계의 소용돌이는 만인의 투쟁을 부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쟁의 갈등 관계를 만인 대 1인의 구도로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이다, 이런 얘기예요. 만인 대 만인의 그런 자연 상태의 투쟁에서, 그러면 이제 다 죽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이제 경쟁의 갈등 관계를 만인 대 1인의 구도로, 희생양 메커니즘, 수많은 개인들에게 분산되어 있던 모든 원한과 증오의 감정들이 한 사람의 희생양을 향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폭력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던 공동체는 희생양에게로 달려들어서 자신들의 폭력을 발산하는 거.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서 소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1차는 뭐 이제 그렇게 1차는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나 2차, 3차부터는 계속 아마 십자군 전쟁이 7차까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전부 다 달랐어요. 뭐 장사꾼이라든가 뭐 폭력배들도 다 십자군 전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근데 어쨌든 1, 2차를 제외하고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실패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실패를 했으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겠죠. 교황이 책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위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마녀들을 하나의 희생양으로 삼았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의 갈등을 피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희생양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폭력의 악순환을 해결해 왔다는 거죠. 이 갈등으로 인한 폭력으로부터 공동체를 구해내고 사회적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원시사회가 고안해낸 것이 희생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공격성을 희생자에게 쏟아부음으로써 원칙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예. 이 이제 희생양 메커니즘 이 부분부터는 2차 시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음 교육, 마음을 이렇게 이제 좀 편안하게 또 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나는 이제 이번에는 내가 몇 번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지은이가 아이유가 이제 부르는 나의 아저씨 OST 중에서 어른, 이 노래를 한 1, 2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14주 1차 시를 그래서 마치는 걸로. 하루 끝에 돌고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결코 듣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에 나를 버리면 무더길 거라고. 웃는 사람들 틈에 이방인처럼 혼자만 모든 걸 잃은 표정 정신없이 한참을 뛰었던 걸까. 이제는 너무 멀어진 꿈들 이 오랜 슬픔이 그치기는 할까. 언젠가 한 번쯤 따스한 햇살이 내릴까.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단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예,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조 1차 시 여기서 마칠게요.